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빈센트님 오늘 증시각도 TV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물머리 네. 빈센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이제 금리가 이미 높아졌고 그래서 꺾일 것 같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이게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고 네. 좀 그냥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감안해서 개인적인 네.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지금 부동산 진짜 갑론을 막 네. 만발했습니다. 지금 2022년에 네, 패가 딱 갈라져서 오른다 떨어진다. 맞습니다. 지금 난리 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금리를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 명확해 보이는 입장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5%대 중반, 그다음 네. PF도 네. 6%, 7%, 8%? 네.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갈 수가 없지 네. 이런 건데 또 한쪽 축에서는 건축 비용이 너무나 급등했기 때문에 아예 건물을 못 짓는다. 네. 그래서 공급이 없다. 예, 공급이 이렇게까지 줄어든 적이 없다. 네. 그래서 계속 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은 이제 한 2달 보면 확실히 보일 거고 케이스실로 지수를 보건데 이제 피크아웃 거의 그 근처인 듯 하죠. 네, 5월달, 6월달치 나오면 이제 네. 우리가 확인을 하겠지만 네, 한국은 금리 미국하고 어쩔 수 없이 한 3.0%까지 따라 올려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부동산은 심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이거 저는 근데 부동산을 갖고 있는 바이어스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처가 음, 여의도에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음, 부동산 개발업에 관련된 팀이 있기 네. 때문에 좀 더 상업적인 부동산으로서 체감적이죠. 음, 이미 각 부서의 리스크 부서에서 부동산 안건은 해외건 국내건 다 스톱입니다. 아, 이미 이젠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이 건 자체가 승인이 안 된 상태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용 심리는 부동산 심리는 이제 경색됐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도 뭐 이번 주말에 흔히 이제 임장이라는 걸 또 다니는데 네. 요즘 임장 엄청 다니거든요 주말에. 네. 가면 가격은 또 높아요. 그러니까. 네, 네. 버티는 것이죠. 네, 네, 네. 거래가 되면 얼마에 될지라고 보면 또 최고가에 돼요. 네, 이건 뭐냐면 이미 전 정권에서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가진 자들의 부동산의 그 거래량이 일부 있고요. 왜냐하면 대출 없이도 이미 자생력이 있는 거래량이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한국도 거래가 줄면서 호가로 인해서 올라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인계치에서 다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우리가 항상 하향 안정화를 얘기하지만 급락을 했던 현실을 우리가 복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징조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미 상업적으로는 다시 경색됐다. 자, 그러면 이젠 주택 시장으로 와서 보면 네. 주택은 뭐 명확하죠. 공급이 줄면 그만큼 수요, 가격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고 그럼 공급은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수직 곡선이기 때문에 2, 3년의 터울이 있고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요즘의 심리는 그런 게 다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뭐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그것을 엔간하면 세입자한테 전가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세입자는 나가고 또 가격은 오르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집을 가진 자들과 없는 자들이 더 양극적인 고통 분란이 더 확대될 뿐이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국가적인 큰 위기가 온다면 모든 가격이 무너내리겠지만 그게 한국의 부동산을 과거 서프라임 때처럼 아니면 그 이전에 큰 대란처럼 내려갈 거냐라고 보면 전 그렇게 보진 않고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 꽤 오래 행보하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제 예상과 달리 깊게 나타난다. 이러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일반적인 금융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구분을 한번 하신 것 같고 네. 상업은 저도 들었는데 PF 금리가 8%대까지 났다. 네.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많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8%도 사실은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 알겠지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시공사부터서 네. 뭐 새마을금고나 이렇게 안정적인 메이저 은행에서 하면 뭐 저리 뭐 4%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익히지만 네. 실제 증권사만 오더라도 8% 후반대로 오는 거고 그게 선순위 아니고 후순위로 가면 더 높아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높아지기는 했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승인하는 리스크 부서에서 네. 올 스톱을 이미 정했다는 게 올해 하반기도 아마 거의 스톱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의외로 실질적인 경색 가능성은 매우 높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점검을 해보죠. 왜냐하면 금리가 한국 연말 금리가 기준금리가 지금 예상으로는 한 3% 정도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대출 금리도
결국은 변동금리니까 4.5, 5점 네, 올라? 네, 오르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과거 대비 물론 경제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으나 네, 가계 대출이 규모가 꽤 되죠. 그렇죠. 예, 가계대출은 이미 가처분 소득 대비 100%를 넘었고 민간, 그러니까 기업과 가계가 GDP 대비 225%를 넘었더라고요. 한국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우 높은 거고. 또 은행에서 4월 잔액 기준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또 70%를 넘었고, 그러니까 다 위태위태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정부는 가닥은 금리를 높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한국이 오히려 더 매의 발톱을 높이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부채, 그러니까 가계 대출의 사이즈를 좀 더 늘려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7월 때부터. 그렇게 하면 이제 버퍼가 생기는 거긴 네, 하죠. 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연착륙과 소프트 랜딩을 이끄는 버퍼인데 이게 뭐가 맞냐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그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대출을 해줘서 이 시기를 넘어가는 게 과연 어떤 부작용이 올지. 다 기간이 짧으면 부작용은 없죠. 근데 이제 길어질까봐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계대출은 야금야금 우리가 뇌관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계속해서 벌써 뭐 2월달 한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만 다 안 좋으니까요. 한국 경제를 갉아먹고 그게 해외 IB들이나 주요 증권사들 아니면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이제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는 이유인 것이죠. 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고리를 조금 우리 일반 투자자가 줄이는 이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넘게 삼성전자의 이 주가락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사실 실적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부터는. 네, 요번에도 뭐 6만 원 언더는 진짜 설명이 안 되고 7만 원 언더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하고는 이미 괴리가 벌어진 것 같다. 근데 이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결국 그 괴리가 벌어지는 건 삼성의 실적이나 본질 가치 대비 주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 현상이라는 건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고 따지고 보면 외국인들 매도하는 것은 성장률이 있는 나라여야 우리가 투자를 하지 성장률이 안 보이는데 왜 투자를 해? 네. 사실 그게 주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탑다운에서는 분명히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규모 사이즈나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아니면 정치냐 모든 걸 다 차치하고 한중일을 봤을 때 유독 한국만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네. 한국도 긴축이고, 한국은 긴축이고, 네, 중국과 일본은 완화고. 완화고, 네, 그것도 있네요. 사실은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봤을 때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먹히면서 유효 수요가 떨어져서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전 많이 들거든요. 저는 네. 경제학을 전공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분명히 가처분 소득이 없어진 거예요.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부동산 가격 뭐 전 국민이 거기다 돈을 쓸어 박으면서 쓸 돈이 없는 이런 상황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소득 효과, 가격 효과에 놀릴 수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부동산으로 얻은 시세 차익, 저는 그것도 또 사이버머니. 주식으로 얻은 시세 차익, 그것도 사이버머니. 네.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주식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 사야지. 그럴 가능성은 열에 하나. 그렇죠.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주식으로 하는 거고요. 네. 부동산으로 캐피탈 게인 얻으면 부동산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그게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는 글쎄 통계적으로도 미미하고 저는 실생활에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처럼 시세 차익이 생겼는데 네. 부동산의 심리가 어렵고 못 쓰면 오히려 더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부동산으로 살려고 캐피탈 게인을 얻었는데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렇다고 그거를 쟁여두자니 그러면 오히려 나가는 소비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데 지금은 과거랑 다른 게 그게 저금리 시장이었으면 금리가 낮았으면 됐을 거다. 근데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그거를 이자를 갖고 오히려 가계의 건전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건 앞으로 이제 지표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금리 네. 올라가는 동안에 그 동안에 있었던 가처분 소득을 그냥 이자 갚는 데 다 쓰는지.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도 그 방향이라도 소비는 네. 그렇지 소비는 안 느네요. 네. 근데 이제 소비의 잠재 여력이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소비에 늘릴 룸이 없지만 결국 언제 얼마나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얼마나 빨리 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결국 안전성이 확보된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는 형 정상 상태가 왔을 때 올라가는 V자가 다른 것이죠. 네.
그러면 한국은 그 가계부채가 이런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정상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가계부채를 경제학적으로 통과 의례라고 보는 거죠. 성장이 있는데 가계부채 커지면 어쩔 수 없다. 그렇지. 근데 그건 지금처럼 그렇지. 뒷걸음질 치면서 이제 문제인 거죠. 가계부채 증가 속도보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그 둔화가 만성적으로 기저가 되는 것이 우리가 두려운 것인데 지금은 무슨 전망을 하더라도 매크로적으로는 다 불확실하고 나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무너지지 않는 거가 과연 나타나는 것이냐가 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 삼성전자 말씀 주셨지만 삼성전자를 왜 안 살까? 7월 7일이죠. 아마 실적 가이던스 나오는데 네. 뭐 영업이 15조 원 내외로 이제 확정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뭐 나쁘지 않은데 도대체 왜 않죠. 그러냐? 근데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 똑똑한 이재용 회장이 M&A 건을 왜 들고 나왔냐? 결국 현재는 오케이. 좀 내려가는 가라앉는 배지만 오케이. 뭐 가라앉는 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근데 이 반도체 헤게모니를 이어질 수 있으려면 삼성이 확실히 변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M&A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는 생각하는 기회이자 우려가. 근데 아직은 외국인이 우려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 근데 그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사실 자체 성장 동력을 상당 부분 잃었고 성장 동력을 생각했던 파운드리의 정상화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네. 메모리의 어떤 점유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휴대폰도 꺾였고 네. 그다음에 메모리 쪽에서의 그 미세화 공정에서의 진도율은 오히려 다른 애들한테 추격을 당하고 있고 그쵸. 등등 네. 예, 그런 것들이 섞여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그리고 애플하고는 척이 진 것 같고 네, 뭐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훌륭한 기업이긴 하지만 미래 성장이 담보가 안 되니 M&A를 끌고 왔을 것이고 M&A를 잘한다면 내가 투자해줄 수 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이제 셈이 오가는 것 네. 같고요. 근데 저는 여지없이 이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은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살을 거는 국가 운명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반도체를 이런 산업적으로 차치하고 제가 그때 넥스트라는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결국 헤게모니 싸움의 가장 중심에 있고요. 네. 경그럽게 그게 미국과 중국의 가장 표면색이 나오는 헤게모니의 하나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사실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온세미 컨덕터 같은 경우를 인수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네, 근데 뭐 워낙 비싸니까요. 네. 뭐 삼성전자 전부의 시총 사이즈만큼을 이제 M&A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글쎄요. 아, 타점 별로 안 좋죠. 이번에 이제 많이 떨어지면 뭐 좋아질 수 있는데 걔만 안 빠져가지고 너무 주가가. 네. 혹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주의할 점, 네.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점, 네. 뭐 이런 것들 언급해 주시겠을까요? 저는 이제 전망을 합니다. 전망에 무용론이 많죠. 네. 제가 속해 있는 AI 핀테크의 드물머리도 드물머리는 전망을 차치하고 전략을 펴드립니다. 최근에 다이렉트 인덱싱이라 그래서 네. 당시만의 맞춤 전략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저희는 사활을 걸고 있고 그런데 전망을 저는 왜 하냐 결국 BM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한다. 근데 전망을 잘 보시면 전망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정들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 가정들을 이 도기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뭐 서툴겠지만 아니면 좀 익숙하진 않겠지만 그 가정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조금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저도 나와서 방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야지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이 이런 시나리오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시나리오의 대비 여력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워낙 급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튀었을 때는 이런 시나리오, 저렇게 튀었을 때는 저런 시나리오. 네.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우디와 미국이 7월달에 만나는데 네. 그때 정말 유가가 안정되면 이제는 유가 관련된 포트폴리오는 좀 비중을 줄이고 네. 에너지 관련주. 네, 근데 그게 메인 시나리오. 그런데 아니다. 그게 안 만날 것 같거나 아니면 만나도 바로 반영이 안 하더라. 다르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계속 고고 네, 에너지 네, 관련주. 그런 것처럼 되게 극명하게. 근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대응이 되잖아요. 네. 그런 기준은 사실 마녀사랑이랑 똑같지만 그게 전망입니다. 네. 저는 그래도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네, 그런 거로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자 이제 7월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진짜 재미난 분기점입니다. 7월이. 그렇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의 분기점이기도 하고 그것을 끌어줄 유가의 지금 상방에서 한번 꺾였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렇죠. 보면은 네. 꺾이고 반등 실패하고 다시 꺾일량 말량 하는 지금 딱 그 상황이라서 네. 너무나 재밌고 맞습니다. 그 만남도 있고 사우디와의 만남도 있고 이라크와의 지금 협의도 계속하고 있고 이게 지렛대인지 아니면 진짜로 열 건지 잘 모르겠고 네. 예. 그다음에
근데 그 부분은 약간 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조금 맞닿아 있는 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두 국가 모두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속보 보니까 중국의 웨이퍼 가격, 반도체 가장 최첨단 앞단인 소재인 거죠. 네. 웨이퍼 가격이 3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모든 걸로 다 갉아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신냉전 시대에 과거 미국과 소련이 엉뚱한 걸로 뭐 핑퐁 얘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엉뚱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걸로 또 녹아내렸던 그러니까 네. 봉합인 것이죠. 네. 그래서 늘상 이게 갈등이 고조됐을 때는 봉합의 가능성은 늘상 있습니다.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나올지. 네. 왜냐하면 이미 동바스 지역을 다 차지했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지금 중국도 산통 다 깨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세게 나면 산통 다 깨지는 거야. 네. 지금 완전히 골로 가는 거죠. 네. 사실은. 네. 사실 미국이 연맥이려면 중국의 인플레이션 빵빵 터뜨리면 되는데. 그렇죠. 올해 5.5% 성장률을 주장하고 네. 또 공무원에서 나와서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1분기에 4%대, 2분기에 잘 나와야 1%대, 그럼 3, 4분기에 7, 8%를 가정에 두고 그래서 하반기에 드라마틱하게 쏟아부을 거다라는 전략이 하나 있는 반면 하나는 그게 어떻게 5.5가 가능하냐 4, 3으로 내려와야지 라고 하는 이제 전략이 팽배한 건데 그 안에 보면 어쨌든 인민은행은 스탠스를 정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환율 방어도 엄청 하는 것 같고 이것도 또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중국이 또 오늘 공교롭게 PMI 차이신 또 통계국 제조업 PMI 다 확장 국면에 들어섰어요. 그렇죠. 네. 이 심리의 센티는 거기도 이제 너무나 급변동하는 네, 거죠. 40에서 50으로 올라왔고요. 네. 물론 뭐 서비스업이 괄목할 만큼 올라와서 네. 이 통계 이거 맞나? 또 싶을 정도로 항상 하는데. 중국 통계 그런 생각을 네. 많이 그러니까 들게 서베이를 10명한테 물어보다 다음 달에 3명한테 물어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큰 건데요. 네. 어쨌든 지금 바닥을 다지는 중국. 음. 근데 바닥을 다지는 거지 업사이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업사이드가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교롭게 양 국가 간의 교집합은 인플레이션. 근데 한쪽은 정부가 나서서 중앙은행을 압박하면서 사우디도 만나고 뭐 정의업체들한테도 압력도 가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대중관세도 인하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럼 중국에서 어떻게 화답을 하지? 또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네. 하여튼 7월 달에 재미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르겠어요. 저희 그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잘 쫓아오셨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얘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생략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것이고 아니면 한두 번 정도 더 보신다면 아주 오늘 굉장히 재미난 내용으로 지금 우리 빈센트님이 얘기해 주셨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아주 멋지고 우리의 그 생각을 더 깊이 만들어 주시고 넓게 만들어 주신 우리 두물머리의 빈센트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모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